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때 금이냐 가상자산이냐라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과세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그러니까 앞으로 한 9달 정도 남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과세를 하긴 세금을 매기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디지털 자산 현장을 가까이 취재하고 계시는 우리 박범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예정된 과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매도해서 원화로 이제 이득을 얻은 경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세율은 20% 그리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22%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과세 방식인데요. 이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냐라고 했을 때 주식과 달리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 과세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연간 손익 합산해서 다음에 5월 종속세 신고 기간에 이제 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연에 250만 원까지고 이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만 20%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제 필요경비 계산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이제 만약에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연 얼마에 샀는지 확인이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거래 패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두 가지를 여쭈겠는데 제가 이제 팔아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세금 얼마 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면은 이제 250만 원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해서 20%뭐 지방세 포함하면 2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면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안에 좀 거래가 복잡한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세율은 25%, 어째 1,000만 원 내면 25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250만 원을 공제 한도에서 이제 제하고 나머지 750만 원에 20%에서 22%를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50만 원 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과거 처음에 몇백만 원 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비트코인이. 취득가액이 굉장히 이전인 경우 같은 거 한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이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이제 취득가액을 그 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제 전년도에 이제 수익으로 하는 것으로. 전년도. 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그렇죠. 1년 전부터. 그래서 그거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비트코인 가지고 맞아요. 피자도 사 아주 먹고 이전에 했으니까. 살았었던 분들은 내가 뭐 비트코인 4개 주고 피자 한 판 먹었다는 적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산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시점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정확히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제 과세 준비 작업 연구에 들어갔다는 데고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죠? 네,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 이제 줄여서 예정처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 19일에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 예산은 3천만 원 정도고 계약 후에 이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예정처는 이제 공고문에서 이제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NFT 스테이블 코인, 토큰 증권 같은 신종 자산에 대해서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제 꼬집었는데요. 뭐 채굴, 스테이킹, 뭐 대여 같은 랜딩, 뭐 무상 증자 같은 이제 에어드롭, 하드포크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시점과 평가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외 제도 환경과 과세 현황에 대한 분석인데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왜냐하면 이제 27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소득세법인데 법인세나 이제 상속증여세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규정 같은 것 정리하고 주요국 사례들도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과세 쟁점 연구인데요. 뭐 NFT나 이제 증권형 자산
자산, 디지털 자산 같은 것들의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외환 가치 이렇게 거래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외환 거래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따라서 이제 과연 소득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비정형적 취득 및 거래에 대한 이제 과세 기준의 마련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채굴이나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시점에서 이제 과세를 할지 아니면 그 보상을 받은 것을 실제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할지가 또 쟁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할 때 무상으로 얻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과세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 국회 예산처에서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국세청도 이제 발빠르게 이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은 한 30억 원이고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 시스템의 핵심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세무 행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거래소 등 이제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 명세서나 이제 거래 집계표를 주기적으로 연계하고 이제 블록체인 자체 거래 정보도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건데요. 또 이제 납세자별 분석 기능도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납세자 개인의 지갑 주소, 거래 내역, 보유 잔고까지 한눈에 또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사업자가 식별한 지갑 주소나 거래 정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결합해서 이제 이용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각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보면은 다 찾아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르는 거 있는 것도 다 숨겨놓은 것도 다 찾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면은 앞으로 이 가상자산 곳곳에 있었던 것도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것에 한해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래 흔적이 있었던 그렇죠. 거니까.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지갑으로 빼서 뭐 해외 거래소에서 열심히 거래를 해서 밖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뭐 해외 ATM에서 뺀다든지 혹은 OTC 거래로 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이제 현금 거래 같은 거니까 기록이 남지 않으니 좀 알 수 근데 없는 측면이 그것도 있지만 뭐냐면은 이거 미국도 우리가 그 저 국제 간에 우리가 이 저 국세청 간에 상호 정보 교류를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발생한 것도 이제 서로 이거 정보가 맞습니다. 공유가 돼야 될 텐데. 27년 이제 9월부터 시행되는 게 카프라고 하는데 네. 암호자산 자동화 이제 정보 교환 체계인데 네. 그것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OECD에서 이제 그 협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한 국가에 있는 거래소는 또 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개인지가 메타마스크 같은 것으로 옮겨서 뭐 국적이 좀 불분명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조세 피처 같은 곳에다 세워진 거래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이제 탈중앙화 거래나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는 좀 추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로서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캐치가 되신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피터 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세계 이 가상자산 움직임 특히 뭐 해커나 뭐 무기 거래나 마약 거래 이런 부정한 걸 막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겠네, 그죠? 그렇죠. 좀 해외 간 이제 정보 교환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번 달 18일에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를 발의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발의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는 사실상 당론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개정안의 핵심은 좀 간단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지금 현재는 포함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조항들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시행일만 이제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모두 삭제합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뭐 2년 유예하자, 1년 유예하자 이게 아니라 아예 삭제를 하자는 것인데요. 이제 개정안 발의에 의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25일에 서울에 있는 코인원 본사에서 업권과 현장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빅 같은 거래소 대표들이 직접 참석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향후에 이제 청년 투자자들과 업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어서 입장을 공식화하고 입법에 나가겠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민주당 여당의 입장은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논의는 해보겠다. 왜냐하면 법안을 발의하면은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조세소에 올라가서 논의를 해볼 것인데 이제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가 의원총회 끝나고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법안이 나왔으니 논의해 보겠다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당 내에서 뭔가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그동안 찬성하거나 추진하는 쪽에 가까웠었거든요. 2024년 말에 이제 여야 대치 때를 또 살펴보면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2년 유예를 주장을 했었고요. 민주당은 이제 유예 대신에 공제 한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과세 자체는 하되 이제 투자자 부담을 조금 낮추자라는 방향이었던 건데요. 이번에도 이제 주식과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의 과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또 이제 폐지에는 뭐 당장 해야 된다고 사실 그렇게 밝힐 사안도 아니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뭐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빨리 던지긴 했지만 실제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7월이나 이제 12월이거든요. 7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걸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재경위에서 실제로 이거를 논의하는 것은 연말 되어서야 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그것도 이제 퍼센테이지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미국. 사실은 주요국 중에서 과세를 안 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긴 합니다. 네. 저는 가상자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는 이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다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범죄인 취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룰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갑자기 이걸 과세한다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 어? 그럼 먼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주고 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뭐냐면 소득이 생겼을 때 과세를 한다고 해야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제 투명화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세를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이 얼마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합리성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뭐 민주당 입장이 있기도 하고 사실 주요국 같은 경우에도 자산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거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세금을 좀 부과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이제 클래리티법이나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에 법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거나 규제 관할을 명확하게 하는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먼저 과세가 되고 법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사람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도권 뭐 자금결제법이나 금융상품법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과세를 또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 거기는 또 그때는 세율이 굉장히 셌거든요. 55%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세제 개편을 위해서 금융상품,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지위로 분류를 해서 20%대에서 이제 또 과세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금융상품으로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과세 동향을 계속 지켜봐 보면서 사실은 뭐 기본법을 만들어서 한 나라도 있고 기본법이 안 만들었는데 일단 과세부터 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 적절히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런 기본 원칙과 또 한편으로 시장에서의 반응과 신뢰,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국회에서 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범석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